네, 안녕하세요. 비상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보면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라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색깔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이 수라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본래 의미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왜 이렇게 너네 집 아수라장이야? 왜 이렇게 방이 아수라장이야? 라고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수라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수라의 줄임말을 말해요. 아수라의 줄임말. 따라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수라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수라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의미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수라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됩니다. 왜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작가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가 언제 활동했냐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활동했어요. 그럼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하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사람이 백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래 보시면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유시라고 하는 건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자유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제망매가는 반대말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정형시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정형시의 반대말이 자유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정시라고 하는 건 서라는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의 위치를 바꿔보시면 정서, 특이사항 없겠죠. 서사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 서사적이라고 하는 건 사건 또는 이야기를 서술하다 또는 말하다라는 뜻이 서사입니다. 사건이나 이야기를 서술하다, 말하다. 그래서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스토리가 나올 거야. 줄거리가 나올 거야. 서사적인 작품들은요. 운율은 내재율인데요.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운율이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운율이 규칙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운율이 또는 리듬감이 작품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작품을 읽는 사람마다 운율감을 부여하는 포인트가 다를 거기 때문에 절대 규칙적일 수가 없다. 주제: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징 1번, 시적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결국 무슨 말이 중요한 말이냐면 시적 대상인 거미의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거미 가족이 나올 거야. 거미 가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표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이다, 간접적이다 라고도 설명하고요.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 민족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슬펐대. 그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만, 거미 가족의 헤어짐을 통해서 거미 가족이 헤어지는 것을 보고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 백성들 또는 우리의 조상들도 똑같이 슬펐을 거야 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통해서 보는 거라서 우회적이고 간접적이다 라고 설명한다고요. 또 두 번째, 시상의 전개에 따라서 시적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얘를 같은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 점층적 전개가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층적 전개라고 하는 건 점점 커진다. 그럼 점점 커지는 걸 점층이라고 한다면 반대말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점강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점층법이라고 하는 말과 점강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은요. 현재형 시제로 전체적인 내용이 표현이 될 겁니다. 현재형 시제. 구조도가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여러분들 그 자습서 보면 수라 기준으로 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거미 가족에 대한 말하는 이의 행동의 정서. 그럼 여기서 정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정서를 먼저 보시면 맨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워한다라고 하면서 정서가 두 가지로 늘어났고요. 마지막에는 가슴이 메이는 것 같고 서럽고 슬퍼하면서 정서가 다시 세 가지로 늘었죠. 그러니까 얘를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서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는 점층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 없다고요. 그리고 아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수라의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어져 서로의 가족을 찾고 있는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우리 민족을 알 수가 있대요. 아래 볼게.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들은 거미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었다. 수라라고 하는 건 혼란한 상태에 빠진 것이나 그러한 상태 자체를 비유하는 말로써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나 일제강점기에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인의 소망은 공동체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즉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싶대요. 지금 읽었던 부분은 자습서 기준 페이지 89쪽에 나와 있으니까 무작정 쓰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 찾아서 밑줄 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가겠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일단 거미 새끼는 체크하셔야죠.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미 새끼라고 하는 건 결국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화자에게 있어서 연민의 대상이 되는 생명체가 될 겁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을 연민이라고 해요. 하나 방바닥에 내려온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방바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 보자. 것을 나는 여기서의 나는요 거미라고 보시면 안 돼요. 화자죠. 사람. 아무런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렸답니다. 그럼 거미 새끼가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방바닥은 거미 가족이 해체가 되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나는 처음에 거미가 왔을 때 거미다 라고 밖으로 버린 거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무심코 행동을 했다. 차디찬 밤이다. 1번 말하는 이의 차가움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가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느낄 거예요. 따라서 말하는 이의 차가움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죠. 비극성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거미 가족이 해체됐으니까 비극적이잖아요. 두 번째 2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원래 밤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가 시를 지었을 당시가 일제강점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이사항 없겠죠. 언제인가 새끼거미가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찾아왔답니다. 새끼거미 왔고요. 이번에는 큰 거미가 왔대. 그럼 당연히 큰 거미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미거미라고 알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이 큰 거미가 등장함으로써 화자는 자신이 새끼거미를 밖으로 버린 무의식적인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큰 거미가 왜 왔지? 거미 새끼 찾으러 왔나? 나 어떻게 거미네 가족을 해체시켜 버렸네? 라고 말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미거미가 가지고 있는 어미거미의 모성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나는 가슴이 찌릿하답니다. 마음이 점점 저리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니까. 나는 또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며, 그러면 가슴이 짜릿한데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건 나는 아무런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나는 좀 생각이 독특하다, 쓰레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랫줄로 화살표 연결할게요. 내가 왜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냐면, 찬박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결국 내가 실수로 너의 새끼 거미를 밖에 버렸으니까 너의 새끼 거미가 밖에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렴 이라고 하는 연민과 동정과 자비를 베풀면서 큰 거미를 밖으로 버렸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화자는 서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낀대요. 위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대놓고 나오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시면요, 서럽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서럽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A가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한다면 A가 얼굴이 빨개진 이유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기뻐서 빨개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서가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보자마자 바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정서의 직접 대시다라고 설명한다고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해서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큰 거미까지 문 밖으로 쓸어내 보내면서 아린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 알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바리채에 서지도 못한 또 한 마리가 나와요. 무척 작은 새끼 거미.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거미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봐요. 어미거미가 있고요, 첫 번째 1년에 나왔던 거미 새끼가 있고요, 그리고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있나봐요. 거미 가족 구성원. 이번에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그럼 당연히 말하는 이의 연민은 커졌을 거야. 나는 거미 새끼를 찾아서 가라고 큰 거미를 내보냈더니 큰 거미를 찾아온 갓난아기와 같은 무천 작은 새끼 거미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수식어가, 그리고 새끼 거미를 표현하는데 수식어가 많다라고 하는 건 화자가 그 새끼 거미를 바라보는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감정이 커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계속 미안하겠죠.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이런 것도 정서의 직접 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자의 정서가 대놓고 드러나 있으니까.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왜 올라오라고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배려죠. 밖으로 내보내주기 위한.
나는 손을 내미지만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 달아나 버리며, 그럼 당연히 무척 작은 새끼거미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느끼겠죠. 나를 서럽게 한다. 또 정서 직접 제시가 되고 있죠.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결국 배려하고 있네. 또 문 밖으로 버리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문 밖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문 밖은 당연히 춥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거미 가족이 다 밖에 있으니까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해석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 얘를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가족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말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여기서 대놓고 의인법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엄마나 누나나 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은 거미니까 거미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막말과의 공통점은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하지만 의인법은 수라에만 나온다. 차이점 확인하세요.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만 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쉬 만나기만 했으면이라고 하는 건 가족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란만 하고 슬퍼한답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느끼면서 작품이 끝나고 있어요. 아까 이 부분에서 연결해서 필기를 좀 도와드리면 어떤 걸 정리할 거냐면, 얘들아 이걸 정리해 볼게요. 방바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 여기는 결국 방 안이 될 거고, 거미 가족이 나가게 될 공간은 문 밖이 될 거야. 이 두 가지는 다른 공간이 될 텐데, 공간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방바닥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이니까 마치 수라와 같은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방바닥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방바닥은요, 당연히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현실을 나타낼 거야. 반면에 이 문밖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긴 봤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춥고 위험하지만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춥고 위험하지만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얘 주의해야 돼요. 1년에 나오는 문밖은요, 거미 새끼만 나갔으니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이다 라고 해석해야 맞고요. 무척 작은 새끼 거미까지 내보낸 마지막 3년에서가 바로 가족 공동체가 모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1년의 문밖과 3년의 문밖의 의미를 조금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1년과 3년의 문밖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과 3년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꼭 기억하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활동 보시면 뭐 대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정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로로, 잠시만요, 이렇게 끊어서 1대1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1년에서는 말하는 이가 바라보는 대상이 뭐고, 행동은 뭐고, 정서는 뭐다, 이런 식으로. 아래 학습활동 갈게요.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그런 세계나 그곳에 사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일제의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럼 시인이 이 작품의 제목을 수라로 지은 이유는요, 가족끼리 흩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의 모습을 봤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바탕으로 일제히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우리의 민족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즉 이러한 상황 마치 큰 혼란에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수라라는 제목을 지었다. 그럼 결국 거미 가족을 보고 우리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회적이다, 간접적이다, 똑같은 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감정이 들었냐? 슬프죠. 당연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 보세요. 문학과 심미적 체험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아름답다, 추하다, 숭고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하는 등의 감정을 느끼는 심미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이 부분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나왔던 구닥다리 개념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문학은 아름다움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아미, 비장미, 숭고미, 그리고 네 번째죠. 골개미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나라 문학의 미적 범주야 라고 학교쌤이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꼭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전에 나왔던 개념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아예 모르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골개미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흥부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개념이 풍자와 해악입니다. 그런데 이 골개미라고 하는 것은 풍자와 해악을 합쳐서 골개미라고 말하니까 골개미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학교에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만 나머지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수업 듣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라였습니다.